그녀는 그저 이익만 찾는 결혼 반지 낀 사기꾼일 뿐입니다. 그 싸구려 마녀가 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데 몇 년이나 걸렸죠. 사람들은 저를 강동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5년 동안 중동 지역의 모 기지에서 파병 생활을 했습니다. 전쟁에 지쳐서 군복을 벗은 건 아니었습니다. 헬리콥터 사고로 척추가 감자칩 부서지듯 아작났을 때 더 이상 게임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뿐이죠. 우아한 은퇴는 아니었죠. 안 그래요? 부상을 입고 다시 일어선다는 건 끝없는 재활 훈련과 거울 속 자신을 향한 반쪽짜리 자기 암시의 연속이었습니다. 힘내자. 강동원. 저는 배터리가 다 된 고물 로봇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김지영과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게 평온하고 안정적이었고 심지어 단조로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늘 그렇듯 속임수일 수 있죠. 돌이켜보면 평온하고 안정적인 관계라고 생각했던 것은 예의로 포장된 정서적 고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영이는 항상 세상이 자신을 실망하게 할까봐 고객센터에 항의할 준비가 된 표정으로 살았습니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그녀의 참치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고 제가 군대 다큐멘터리는 모조리 섭렵하는 거의 병적인 집착을 어떻게든 참아주기는 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관계가 튼튼하다고 믿었습니다. 고장난 믹서기처럼 삐걱거리는 걸 멈추자마자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사설 경호업체를 차렸습니다. 이름은 철벽 보안이라고 지었습니다. 액션 영화에서 따온 듯한 이름만큼 보안을 잘 나타내는 것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CCTV 설치부터 보디가드 파견까지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부상을 견뎌낼 만큼 튼튼하고 항상 경계태세를 갖춘 헬스 좀 했다는 친구들이었죠. 팀은 탄탄했습니다. 약 50명의 전직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자 전술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피자에 파인애플을 올리는 건 음식에 대한 모독이라며 혐오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꽤 탄탄한 명성을 쌓았습니다. 커피와 자판기를 충분히 갖추지 않는 이상 우리를 속일 수는 없었죠. 우리는 일을 아주 진지하게 했습니다. 대충 하는 법이 없었죠. 한 번은 어떤 남자가 전 여자친구가 새 애인이 생겼는지 알아봐 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중하게 거절했죠. 그리고 그에게 과자 종합 선물 세트와 접근 금지 명령 신청서 사본을 보냈습니다. 제 강점이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망설임 없이 순식간에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그 덕분에 자갈밭 같은 전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죠.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긴 토론이나 신중한 계획을 세울 시간은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 운명을 건 문제들을 뒤로하고 떠났을 때 전쟁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현실의 삶에는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제 전광석화 같은 판단력을 다시 써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위협이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요가 바지를 입고 자기 개발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죠. 지금은 결혼 생활이 어떻게 당신을 집안의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하게 만드는데 7년이면 충분한지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마의 7년 그리고 펑. 어느 날 아침 숯덩이 맛이 나는 토스트를 씹으며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요새 당신 좀 멀게 느껴져. 괜찮은 거야? 그녀는 마치 감정 없는 차가운 가정주부역 오디션을 보는 사람처럼 귀리 우유 라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솔직히 말해서 그 6글자는 헬리콥터 추락 사고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타다 남은 빵 조각을 우적우적 씹으며 아내가 저를 냉장고 속 유통기한 지난 치즈 조각 보듯 쳐다보는 걸 지켜봤습니다. 한때는 유용했지만 이제는 짐이 된 존재로요. 그녀는 컵을 내려놓으며 우유가 덜 진화했다며 귀리 우유를 고집했죠. 아침부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동원 씨, 나 지루해.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우리 결혼 생활이? 아, 축하 인사는 훌륭했어. 우리 관계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
나 만나는 사람 있어. 그녀는 통신사를 바꿨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오, 실존 인물이야? 아니면 감정적 착취를 위한 가상인물이야? 이름은 박민수야. 그녀는 일기예보 하듯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 이름은 잘못된 결정들이 핑퐁 게임을 하듯 머릿속을 맴돌다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잠깐, 박민수? 성형외과 의사 벤한테 코 수술받은 그 박민수 말이야. 벤이 박민수랑 걔 와이프 혜진이 같이 있는 거 봤다던데. 그 박민수? 그녀는 흰 카펫에 쏟아진 와인처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응.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그 사람이야.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낮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 잘 골랐네. 뽀로로 로봇한테 작업 걸다가 키즈 카페에서 쫓겨난 그 한가한 양반 아니야? 그녀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랑해서 만나는 거 아니야.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 아플 뻔했는데 그냥 구식 육체적 배신이라니. 훨씬 낫네. 그녀는 팔짱을 꼈습니다. 난 여전히 당신한테 마음이 있어, 동원 씨. 단지 민수 씨가 내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 줄 뿐이야. 필요? 제가 컵을 내려놓으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가죽 마스크랑 암호? 아니면 영화 중간에 코멘터리 하는 걸 허락해줘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그녀는 용감한 시민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차피 당신도 곧 알게 됐을 테니까. 그렇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박민수 그 양반은 남편이 야구 방망이랑 억눌린 PTSD를 안고 들어오는 순간 바로 응급실 실려갈 타입이니까.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얼마나 됐어? 그녀가 머뭇거렸습니다. 당신 파병 갔을 때. 어느 파병? 중동. 나 거기 5년 있었던 거 알지?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응.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총알 피하고 붕대 감는 동안 당신은 박민수랑 다시 친해지느라 바빴다 이거지. 그리고 3주 전부터 다시 시작했어.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3주? 제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되물었습니다. 로맨틱한 사랑 노름과 배신을 재공연하기 딱 좋은 시간이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속 이럴 생각은 없었어. 그렇겠지, 제가 말했습니다. 샴푸 사러 갔다가 정원 가구 세트를 사오는 것처럼 말이야. 단지 이번엔 샴푸가 배신이고 정원 가구 세트가 박민수의 멍청한 얼굴이라는 게 다를 뿐이지. 방 안에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둘. 그리고 제 인내심이 바닥나면서 택시 타고 산으로 도망치고 싶은 진동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날 사랑한다는 거지? 제가 일어섰습니다. 근데 박민수는 정신적 지주라고? 그녀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보안업체 운영하는 거 알지? 제가 무미건조하게 물었습니다. 전직 군인 출신 베테랑 직원 50명 있어. 그중 한 명이 실수로 박민수 뒤를 밟아 집까지 가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알아.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진정에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농담이야. 그녀는 여전히 저를 빤히 쳐다보며 아마도 폭발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아니죠. 전쟁은 모든 게 터져나갈 때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분명 제 결혼 생활이 터질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지영아? 그녀는 마치 쇼핑 목록을 이야기하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노골적인 배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모든 게 예전 같았으면 좋겠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나 여전히 함께하고 부부로 남는 거.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난 민수 씨를 계속 만나는 거지. 저녁 메뉴 추천하듯 말하더군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자는 거야? 응,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봤어. 당신 곁에선 항상 내 자리를 지킬 거야. 당신은 친밀감을 얻는 거고,
민수 씨는 내가 갈망하는 흥분을 줘. 균형 잡힌 관계잖아. 저는 혹시 몰래카메라 마이크라도 있나 고개를 기울여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짜잔,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라고 외치길 기다리면서요. 정리 좀 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남아서 대출금 갚고 잔디 깎고 당신이 회전문하고 싸워도 질 것 같은 남자랑 놀아나는 동안 모른 척하길 바라는 거야?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당신이랑 잔다고? 응, 그녀가 어린아이에게 뜨거운 난로 만지지 말라고 타일러듯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른스런 해결책이야.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유적인 수류탄을 밟고 에라 모르겠다 싶을 때 터져 나오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내가 싫다고 하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할 거야.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오, 충격적인데 제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난 또 운명이나 박민수의 마법 같은 남성성에 관한 얘기인 줄 알았지. 변호사랑 이미 얘기 끝냈어. 그녀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반항하면 정서적 학대, 가혹행위, 협박, 온갖 죄명 다 갖다 붙여서 고소할 거야. 당신 파멸시킬 거야, 강동원. 당신 커리어, 명성 다 끝이야. 그녀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차갑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줄 잘 서. 훌륭한 군인이 되라고. 명령에 복종해. 좋은 군인이 돼야지. 그 말은 필요 이상으로 세게 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연기 지망생이 쓴 과잉 열정적인 대본처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영이는 승리의 패를 들고 법정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우아하게 일어났습니다. 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 박민수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청바지를 입고 제 얼굴에 재채기라도 하고 싶게 만드는 그 거만한 미소를 지은 채로요. 그는 올해의 최악의 손님 상이라도 노리는 듯 소파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냄새는요? 쿨워터 향수 냄새. 뻔하죠. 어이, 동원 씨? 그가 술친구 대하듯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감정 상한 건 없지, 응? 저는 침묵했습니다. 지영이는 그에게 바짝 붙어 앉아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내 결혼, 내 애인, 그리고 나라는 리얼리티 쇼라도 진행하는 것처럼요.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라. 그녀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이 방식이 모두에게 더 좋아.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몰락을 위한 톱니바퀴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제가 전화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전화 좀 하고 올게. 저는 침착하게 침실로 들어가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세 통의 전화, 망설임 없이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였습니다. 임무 수행 중인 지영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서류철과 1993년부터 모아둔 영수증 뭉치를 든 저희 어머니거든요. 엄마, 제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드라마 본다. 그녀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짧게 할게요. 저 지영이랑 이혼해요. 잠시 침묵, 그리고 드디어 밀린 월세 청구서 보낼까? 제 마음을 읽으셨네요. 두 번째 전화. 제 오른팔, 덕구. 포병대만큼이나 덩치 큰 전직 포병. 라자냐를 기막히게 만들죠. 요리보다 사격 실력이 더 좋긴 하지만요. 덕구야, 제가 말했습니다. 너 좀 와야겠다. 철민이랑 혜진이 데리고 와. 오버. 그 정도로 심각해. 더 심각해. 간식 좀 챙겨오고. 세상 끝날 분위기니까. 마지막 전화. 정 변호사. 그 이상한 배우 말고. 시간당 수임료가 엄청난 변호사. 파트타임 DJ. 법정의 공포. 판사도 배를 잡고 웃게 만드는 사람. 정 변호사님, 제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막장 이혼 소송 맡으시나요? 지능 낮은 상대더라고요. 아주 좋아하죠. 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세부 사항 보낼게요. 서류 챙겨오세요. 아주 날카로운 걸로요. 저는 성경 두루마리처럼 노트북을 옆구리에 끼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행복한 커플 맞은편에 앉았는데 닥쳐올 일에 비해 너무 편안해 보이더군요.
제 변호사가 오고 있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야. 지영이가 눈을 깜빡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잠깐, 진짜야? 박민수는 사랑과 전쟁 마지막 회를 보는 사람처럼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자유를 원한다며 제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축하해. 갖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협박과 분노가 뒤섞인 엉망진창으로 폭발했습니다. 당신 사업체, 예금, 집까지 다 가져갈 거야. 이 잘난 척하는 인간아. 귀엽네. 제가 말했습니다. 거울 보고 연습했어?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분 동안 드라마, 상호 비방, 야생 동물이라도 불러들일 만큼의 고성방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신호라도 받은 듯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다름 아닌 정우성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맞춤 정장에 반사 선글라스를 낀 법정의 귀족 같은 차림새였죠. 오늘 계획의 섬세함 따위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제가 인사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우리 집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박민수를 보더니 다친 오리를 본 악어처럼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이게 누구야? 정 변호사가 낄낄거렸습니다. 박민수 씨 아니십니까? 제 친구 벤이 안부 전해달라더군요. 박민수는 누군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서 존엄성과 기억력이 동시에 멈춘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영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공동 자금은 없어. 다 사라졌어. 그녀의 표정이 폭풍 우치는 밤. 호텔 와이파이보다 더 빠르게 변했습니다. 다 사라졌다니 무슨 소리야? 그녀가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 명의가 내 이름이 아니었더라고. 처음부터 어머니 소유였어. 이제 어머니가 밀린 월세를 받겠대. 7년 7을. 정 변호사가 알겠다는 듯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월세는 어디서 났냐고?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공동 계좌에서 10원 한 장까지 다 빠져나갔어. 싹 다 인출됐지. 사랑하는 집주인님께 전액 지불했어. 참, 어머니 바나나 빵은 상 받을 만큼 맛있지. 지영이는 욕설과 협박, 비속어를 섞어가며 격분했습니다. 박민수는 재판 도중 법정을 잘못 찾아온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제가 물었습니다. 서류 가져오셨죠? 그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사업 계약이라도 체결하듯 자연스럽게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녀를 보고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회사 소유권도 넘겼어.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잠깐, 진짜? 나한테? 미소가 번지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 내 거야, 전부 다. 이혼에 동의하기만 하면 그녀의 표정이 끊긴 화상회의 화면처럼 굳어졌습니다. 이혼 없인 사업체도 없어. 제가 달콤하게 덧붙였습니다. 운전대 잡고 싶어 했잖아. 자, 여기 차키야. 선택지 1번. 물에 젖은 휴지 조각 같은 박민수랑 내가 경영하는 법이라곤 쥐뿔도 모르는 회사나 가지고 놀아. 선택지 2번. 나랑 싸워서 다 잃고 내 붙임머리보다 긴 법정 싸움을 하는 거지. 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 밀린 월세 때문에 널 끝까지 고소하실 거야. 내 향수병마저 압류당할 정도로. 정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전 애누리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지영이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박민수는 그 자리에서 순간 이동 기술이라도 발명하려고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저요? 드디어 그 빌어먹을 토스트를 다 먹었죠. 지영이가 박민수를 힐끔거렸습니다. 마치 그가 천재적인 해결책이라도 내놓을 것처럼요. 이 친구한테 질 수는 없지. 박민수가 팔을 긁으며 점심 메뉴 고르듯 말했습니다. 회사 받아. 우린 괜찮을 거야. 윌, 재밌네.
1분도 안 돼서 박민수는 세컨드 애인에서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로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도덕적 나침반이 고장난 지영이는 마치 사기의 여왕으로 등극이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질게. 그녀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법 주차 딱지를 떼는 열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약식 서명. 저기에 서명하세요.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화장품 말고 볼펜 쓰시고요. 저는 고장난 믹서기를 선물하듯 사업 양도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월급 주는 거 행운을 빌게. 물류팀 김대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잉크 먹고 복사기 걸리면 울어. 1시간도 안 돼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세무감사처럼 깔끔하고 단정하고 따뜻하게요. 박민수는 자신이 완전히 쓸모없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지 일어나서 지영이의 짐 싸는 걸 도왔습니다. 그게 제가 본 그 인간의 가장 쓸모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꽉 낀 여행 가방 지퍼와 씨름하는 걸 보는 게 오늘 하루 중 제일 재밌었습니다. 넷플릭스 비번 바꾸기 전까진 말이죠. 몇 분 뒤 지영이가 드라마틱한 장면을 기대하며 거실로 거들먹거리고 나왔습니다. 정 변호사와 저는 전시 상황의 장군들처럼 조용히 법원을 홀짝이고 있었죠. 나 간다. 그녀가 선언했습니다. 온갖 폼을 다 잡으면서요. 잘 가, 지영아.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박민수가 따라 나서려 했지만 저는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 박민수. 제가 말했습니다. 너랑 난 아직 할 얘기 안 끝났어. 그가 멈칫했습니다. 그래, 너. 제가 말했습니다. 커튼 뒤에 박민수 관련된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좋아. 딩동. 우주가 응답했습니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트럭도 들어 올릴 것 같은 남자와 법정에서 흉기로 써도 될 만큼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여자. 타이밍 좋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전 가봐야겠네요. 그가 서류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홈쇼핑 버전 판사 주디 미국 법정 예능 프로그램가 되기 전에요. 그가 저를 힐끔 봤습니다. 비싼 건 부수지 마시오. 제가 씩 웃었습니다. 나중에 봐요, 변호사님.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지영이는 자신의 망상과 동행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박민수도요. 박민수는 이제 비밀을 지키고 위협을 제거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을 건드리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될 겁니다. 그는 문가에서 서성거렸고 태어난 걸 후회하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앉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센 척하려고 했습니다. 너 안 무서워. 전형적인 아마추어 수법이죠.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제 사람인 덕구가 들어왔습니다. 탱크 같은 덩치였습니다. 그는 박민수의 어깨에 큰 손을 올렸습니다. 공격적이진 않았지만 박민수가 자신의 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상기시키기엔 충분한 힘이었습니다. 박민수의 다리가 낡은 접이자처럼 꺾였습니다. 소파에 앉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마치 욕조와 전기가 상극이라는 걸 방금 깨달은 사람처럼 눈을 깜빡이면서요. 저는 법원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저 호흡 좀 보라지. 너 진짜 빨리 배우는구나. 그러자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하고 위험하고 화강암을 조각할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서요. 말 한마디 없이 그녀는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용실에서 막 세팅하고 나온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넣더니 1월의 남극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혼 후의 환한 미소를 머릿속으로 연습하던 지영이는 즉시 복종하며 엄격한 군대 조교에게 점수라도 따려는 듯 가장 가까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박수를 한번 가볍게 쳤습니다. 훌륭해. 다들 편안하네. 고함도 없고 정서 불만을 토로하는 드라마틱한 독백도 없고 그저 조용하고 안락하게 앉아있기만 하면 돼. 박민수의 눈꺼풀이 구조 신호를 보내려는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불행히도 방 안에서 그 신호를 감지한 건 덕구의 꽉 쥔 주먹뿐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캄치거렸습니다. 이건 학대야.
혜진은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으로 반응했고 따귀는 너무 빨라서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찬성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아, 혜진이는 말 끊는 사람 정말 싫어해. 혜진은 무심하게 벽에 기대 팔짱을 끼고 지영을 관찰했습니다. 마치 피해 규모와 뒤처리 견적을 동시에 내는 것 같았습니다. 덕구는 턱에 내구성을 시험하듯 껌을 씹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손가락 관절을 꺾었습니다. 이제 지휘관 놀이하는 사람 없으니까 진지하게 얘기해보자고. 박민수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방금 자존심을 몽땅 잃어버리지 않은 척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제가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지영이 침대 기어 들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아직 내 와이프라는 거 알고 있었지? 그가 멈칫하더니 눈을 2번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난 정직함을 높이 사거든. 광대들이 하는 말이라도. 저는 일어나서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마다 그는 머리 위로 매가 날아가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몸을 곧게 폈습니다. 그녀가 말해준 적 있나? 제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군인이었다는 거. 그가 다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냥 군인이 아니야.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실전 경험 풍부한 해병대원이었지. 5년 동안 규칙 무시하는 놈들 사냥하고 다녔어. 이제 현실보다 자기 구두가 더 흥미로워진 지영이는 제 눈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저는 박민수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어? 제가 낮고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거. 뒤따른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죠. 박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변명하려는지 아니면 센 척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나오기도 전에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덕구가 나서서 연출된 듯한 백핸드 블로우를 날렸습니다. 박민수는 옆으로 쓰러지며 중력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장님이 질문하시잖아. 덕구가 특유의 침착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반응도 안 했는데 박민수는 살짝 몸을 일으키며 뺨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혹시 움푹 들어간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군.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전문 분야는 아니지. 넌 그냥 짚어내리고 나머지는 혼돈이 알아서 하게 놔두는 놈이니까. 저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난 도덕성 있는 반란군들을 더 많이 만나봤어. 적어도 걔들은 감당 못할 건 안 건드리거든. 박민수가 아주 작게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절박한 기도였겠죠. 모스르리 엠비썸네 니케이 사케네르. 슬프게도 신의 개입은 오늘 휴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벨벳 밧줄처럼 조여오는 고요함이 저를 감싸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박민수는 마치 자기 얼굴이 답을 비치고 있다는 듯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그의 눈 깜빡임은 느리게 나른한 공포의 리듬으로 바뀌었습니다. 있잖아, 민수 씨. 제가 이야기를 들려주듯 법원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법칙이 있어. 놀기 전에 대가를 치러야 해. 그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도록 잠시 멈췄습니다. 박민수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지영이는 가구에 섞여들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좋아, 제가 계속했습니다. 넌 기가 막히게 놀았어. 이제 계산할 시간이야. 박민수는 똑바로 앉았습니다. 병원행이 아니라 대화를 원한다는 희망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날릴 수 있는 산처럼 서 있는 덕구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우리 전속 아티스트를 소개하지. 제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붓을 쓰는 화가는 아니고 연골과 뼈 구조를 조각하는 타입이야. 박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굴에서 적군 5명을 재건축한 적도 있어. 맨손으로 도구 없이 오직 창의력과 동기부여만으로. 덕구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지인들은 그 동굴을 후회의 동굴로 개명했지. 저는 몸을 앞으로 숙여 박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 복습해보자. 넌 지영이가 남편 있는 거 알았어. 알았잖아.
그런데도 넌 내가 해외에서 국가 안보 지키는 동안 몰래 만나는 걸 선택했지. 저는 물을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그게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야. 난 공평함과 균형을 믿는데 네가 다 망쳐놨어. 박민수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마는 교훈적인 이야기의 주인공 오디션을 보는 사람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넌 미혼이고 약혼도 안 했어. 애지중지하는 화분 하나 없지. 제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계속 그렇게 남길 원해. 박민수가 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하며 덕구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친구가 널 영원히 솔직하게 만들어줄 거야.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덕구는 피아노 조율하는 사람처럼 손가락 관절을 꺾었습니다. 혜진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슬픈 배경 음악 깔아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비명 지를 때만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동원, 이거 진짜 미친 짓이야. 제가 겨울 호수처럼 차분하게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아니, 미친 건 남편으로 해병대원을 골라놓고 헬스장 기구랑 싸워도 질 것 같은 패배자랑 바람 피운 거지. 박민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용감하지만 애처로울 정도로 순진하게 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호전적인 덕구가 단호하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딱 한 발짝. 하지만 그건 하지 말라고 말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입을 벌렸습니다. 아마 마지막 변명을 하려 했겠지만 덕구의 시선에 압도되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의 용기를 싹 앗아가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릎이 풀렸고 마치 중력이 그보다 더 강한 의견을 가진 것처럼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가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우아하네. 지영이가 흠칫 놀랐습니다. 그녀가 보던 막장 드라마 연기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 걸음 떼기도 전에 혜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침착하고 자제력 있고 존재감과 권위만으로 길을 막아섰습니다. 앉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두 번 말하는 법이 없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지영이는 즉시 복종하며 바닥이 탈락 투표라도 한 것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이 덕구는 박민수에게 다가가 부채를 세는 회계사처럼 그를 이 지경으로 이끈 잘못된 결정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법원을 홀짝이며 인과응보 즉석 배송 스페셜이라는 미니 시리즈를 보는 것처럼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저는 손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됐어, 덕구야. 그가 멈췄습니다. 결과에 대해 다시 상기시켜 드릴까요?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내용은 파악한 것 같아. 덕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늘 그렇듯 주머니에서 작은 플라스틱 구급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유용하기보단 상징적이야 라고 말할 법한 그런 구급 상자 말입니다. 박민수는 처참한 실패가 어떤 기분인지 이제 막 알게 된 표정으로 카펫 위에 꼼짝도 않고 누워 느리게 눈을 깜빡이며 아마 고등학교 이후 내린 모든 결정을 자책하고 있었을 겁니다. 덕구는 명랑한 휘파람을 불며 키트를 뒤져 만화 캐릭터 반창고를 꺼냈습니다. 공룡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박민수 옆에 무릎을 꿇고 엄숙하게 포장을 뜯더니 부드럽지만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쉿. 넌 용감한 가정 파괴범이야. 그는 후회와 냉혹한 현실 자각의 한가운데 있는 박민수의 이마에 반창고를 부드럽게 붙여주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상처는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미소 지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마주치고 싶은 미소가 아니라 신성한 정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서 기대할 법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게 네가 생각한 의료 지원이야? 덕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상징적인 치료죠. 박민수가 신음했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조롱하듯 박수를 쳤습니다. 술집에서 싸우고 유치원 자퇴한 애 같네.
지영이는 인생 최악의 결정들을 되돌려보는 것처럼 박민수를 쳐다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요? 저는 결정적인 농담을 던진 사람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말했잖아. 우린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신념이 확고한 동호회 회원들이라고. 저는 일어나 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립스틱은 약간 번졌지만 머리는 기묘하게 완벽한 채 잘못된 판단의 비극적인 기념비처럼요. 그녀의 눈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결과라는 게 진짜 있다는 걸 이제 막 깨달은 것처럼 커지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자, 지영아, 제가 빈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어? 제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남편을 협박하는 게 현명하지 못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 그녀가 빠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 저는 길고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흙 퍼먹는 아이를 보는 실망한 부모의 한숨이었습니다. 정확해.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 안 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어. 내 대가는? 제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지불할 시간이야.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발전은 있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오늘 밤 참은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로. 쉽지 않았어. 저는 복수가 정답이다 쇼의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사회자처럼 팔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뒤끝이 직업인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지영이 굳어졌습니다. 공포가 마침내 닥쳤습니다. 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날 협박하려 했어. 내 집 지붕 아래서 그 모든 짓을 했어. 내가 사준 다이아몬드를 끼고 샌드백 인형 박민수랑 놀아날 계획을 짰지. 박민수가 카펫 위에서 작게 신음했습니다. 저는 혜진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벽 근처에 서서 연쇄 살인마를 위한 서커스 공연을 리허설하듯 손가락 사이로 날카로운 물건을 무심하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 혜진이에 대해 말하자면 제가 말했습니다. 야망이 있어. 지영이가 불안하게 그녀를 힐끔거렸습니다. 미용실을 여는 게 꿈이야. 정식 교육도 자격증도 없지만 열정과 튼튼한 손기술은 있지. 혜진이 반짝이는 일자 면도칼을 꺼내 무심하게 돌렸습니다. 강철이 운명의 윙크처럼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 지영아? 제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내가 혜진이의 첫 손님이야. 지영이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설마. 오, 자기야,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무 다듬는 단계는 지났어. 혜진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림자처럼 다가갔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깔끔해. 그리고 화강암의 이름을 새기는 섬세함으로 칼날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고 부드럽고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쓱, 삭, 쓱. 정확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녀는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풍성한 헤어스타일과 고급 스파 패키지의 여왕이었던 지영이는 이제 볼링공보다 더 매끄러운 머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머리, 반짝거리는 우주의 웃음거리.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섬광탄을 맞은 부엉이처럼 천천히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맨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혜진은 마치 방금 놀라운 헤어 변신을 마친 것처럼 면도칼을 가볍게 불었습니다. 전 이걸 후회의 퍼포먼스라고 불러요. 제가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진짜 진로 잘못 잡았다, 혜진아. 혜진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칼날을 닦았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워밍업이니까요. 지영이가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판 붙어보고 싶어, 지영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넌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짐가방이랑 머리를 스치는 바람만 남은 채로 저는 손뼉을 딱 크게 한 번 쳤습니다. 싱글 라이프 즐겨. 빈털터리에 대머리에 미니멀리즘 광신도처럼 보이는 꼴로. 잘했어. 그러고 나서 저는 스트레스라곤 없는 사람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 버번을 한 잔 더 따랐습니다. 갓 나온 정이는 부드러운 술과 함께 즐겨야 제맛이니까요. 내쫓아.
제가 일 못하는 인턴 2명을 자르듯 손가락을 튕기며 신호했습니다. 덕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멍투성이 덩어리에 불과한 박민수를 고장난 가전제품 반품하듯 출구로 밀었습니다. 혜진은 고장난 토스터를 고치듯 상냥하게 지영의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가자, 대머리.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남은 것도 없잖아? 지영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손대지 마. 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정해. 넌 장갑 낄 가치도 없어. 그들이 나갔습니다. 지영은 소리 지르고 박민수는 신음하고 혜진은 미션 임파서블 주제곡을 흥얼거리고 덕구는 저에게 경례를 한번 날리고 퇴장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었지만 우주는 속편을 좋아하더군요. 3주 후 저는 말끔한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맞춤 검은 정장에 세련된 페이즐리 무늬 넥타이. 확실한 승자처럼 보였습니다. 지영이는 첩보 영화 촬영장에서 막 나온 것 같은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머리를 감춘 실크 스카프, 오버사이즈 선글라스. 신비주의와 중년의 위기를 동시에 발산하고 있었죠. 박민수는 운명과의 내기에서 진 사람처럼 그녀 뒤를 굴러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근처에서 누군가 재채기만 해도 찡그리면서요. 그들은 조용히 지기에는 너무 많은 돈을 받는 변호사 특유의 자만심을 풍기는 변호사와 함께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거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합의됐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재산 분할, 분쟁 없음. 지영의 변호사가 헛기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판사님. 제 의뢰인이 사업체 소유권 전부를 갖습니다.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전부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판사님. 박민수가 신음과 킥킥거림이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판사가 지영에게 돌아섰습니다. 김지영 씨, 이 합의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그녀가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판사님. 아주 좋습니다. 그는 관뚜껑을 닫는 듯한 엄숙함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승인, 재판 종료, 판사봉이 내려가고 챕터는 닫히고 고통은 양도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재킷 단추를 채웠습니다. 잘 해결돼서 기쁘네.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는 부어오른 입술 뒤로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사과일 수도 욕일 수도 있겠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불꽃놀이도 드라마도 없이 깔끔하고 차가운 마무리. 저는 자유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스카프를 두른 채 빚더미에 앉은 회사와 방석 2개가 없으면 앉지도 못하는 남자친구를 달고 나갔습니다. 나쁘지 않은 화요일이었습니다. 60일 후 저는 예전 제 사무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광이 났고 문은 잠겨 있었으며 제 입가에는 지영의 필라테스 수업에 너구리를 풀었을 때보다 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스카프를 단단히 두르고 여전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 척하면서요. 박민수는 중력과의 싸움에서 지고 재대결에서도 진 사람처럼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내 거 찾으러 왔어. 그녀가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제가 절을 하고 반지에 키스라도 해야 한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축하해 사장님. 다 네 거야. 그녀는 법정 복장을 연상시키는 하이힐을 신고 문으로 다가가 활짝 열더니 멈춰 섰습니다. 정적. 아름답게 울리는 정적. 그녀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직원들 다 어디 갔어? 제가 그녀 뒤로 다가갔습니다. 아, 직원들 말이야? 그래, 강동원. 직원들 말이야. 그만뒀어. 그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전부 다 화요일에? 응. 지난주에 전원 사표 냈어. 어디로 갔는데? 제가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반짝이는 새 사무실에 선명한 붉은 글씨로 빅마마 보안 서비스라고 적힌 간판이 있었습니다. 소총과 밀대를 든 어머니의 캐리커처가 문 위에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빅마마. 그래.
우리 어머니가 사장이야. 관리 능력과 쿠키 굽는 솜씨가 뛰어나시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날 속였어.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니, 지영아. 난 네가 요구한 대로 정확히 했어. 넌 이 사업체를 원했잖아. 내가 줬고 비었잖아.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야. 몇 명 있어. 그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 제가 회의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새 신사분이 기다리고 있어. 은행 대리인들이야. 새 소유주를 몹시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 왜? 작은 빚 몇 개 때문에 제가 접힌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합의서 기억나? 넌 완전한 소유권, 자산, 부채, 모든 걸 가져갔어. 스마일 이모티콘까지. 그녀는 종이를 낚아채 떨리는 손으로 넘겨보았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지영아, 넌 회사를 상속받은 게 아니야. 넌 그 회사의 똥을 상속받은 거지. 그녀는 제가 요가 매트를 불태우기라도 한 것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날 함정에 빠뜨렸어. 저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네가 스스로 빠진 거야. 난 서류만 채워줬을 뿐이고. 그녀가 회의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자 뒤에서 박민수가 신음했습니다. 스카프. 나 아직 월급 명단에 있는 거지? 제가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인사팀에 물어봐. 그러고 나서 저는 트럭에 올라타 은행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어머니와 파전을 먹으러 갔습니다. 어떤 승리는 법원 맛이 나고 어떤 승리는 법대로 집행된 복수의 맛이 나니까요.